예, 반갑습니다. 이동률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강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설렜는데, 예, 아쉽지만, 뭐, 제가 직접 만나도 얼굴이 별로 신통치 않아서, 예, 이걸로 위안을 삼도록 하죠. 오늘 주제는 중국의 강국화 구상 한반도라는 주제입니다. 뭐 중국에 대한 건데, 제가 오늘 생각하는 뭐 교육의 목표라 그럴까요? 좀 단순한 건데, 중국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중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양극단을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중국은 우리에게 적이고 심지어 뭐 그죠?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예, 다른 한편에서는 또 여전히 뭐 중국은 우리의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양극단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와 중국 관계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왕조 시대 때, 그죠? 그러니까 조공 질서 속에서의 관계, 냉전 시대의 그 공산권 국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빨갱이라고 하는 그 세력권, 적대적 관계, 그리고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부터는 시장으로서 중국 인식, 이게 굉장히 상이한 서로 다른 인식이 복합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 사이에 내재되어 있고, 그게 그때 다른 방향으로 투영되면서 굉장히 좀 객관적이지 않고 우리의 그 주관적 인식이 많이 개입된 중국 이해하기, 그런 현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얘기하려니 굉장히 어색한데 계시는 거죠, 다들? 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쟁점은 5가지입니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 틀에 보면 정치, 외교, 그리고 외교 가운데 미중 관계, 한중 관계, 북중 관계, 이렇게 5파트입니다. 정치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시진핑 권력 집중과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주장했던 소위 말하는 신시대라는 것의 정치적 의미가 뭔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외교입니다. 스트롱맨,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시진핑의 등장이 중국을 더 강경한 힘의 외교를 발휘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 요즘 가장 논란이 더 뜨거운 쟁점이죠. 미중 관계. 중국이 슈퍼파워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소위 말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성 패권국의 뭐라 그럴까? 그 도전에 대한 제압, 이것을 피해서 중국이 슈퍼파워로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강대국의 비극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 어떤 역사의 경험을 중국은 과연 피해갈 수 있는가 하는 게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번째는 한중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면은 북중 관계, 북핵 문제. 뭐 중국은 과연 북핵 문제에서 역할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중국은 패싱시켜야 되는 대상인가? 뭐 하여튼 좀 극단적인 질문입니다만은 그렇게 질문 던져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아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시진핑 신시대가 등장한 거죠. 시진핑 신시대가 등장했는데, 이 신시대에 등장한 가장 특징이 시진핑의 권력 집중입니다. 예. 권력 집중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유지돼 왔던, 특히 이제 덩샤오핑에 의해서 마련돼 왔던 중국 나름의 그 권력의 제도화, 관행으로서의 권력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진핑 시대 와서 지금 이탈되고 있거나 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 첫 번째가 이제 시진핑 사상을 너무 빨리 당헌과 헌법에 삽입시켰다는 겁니다. 중국 헌법에 보면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한자가 등장해서 뭐 아시겠지만 헌법은 이렇게 돼요. 막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그리고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 발전관,
그리고 마지막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쭉 뭐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시키겠다 하는 게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제 2018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부분이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들어간 게 왜 주목되느냐 하는 건데, 이걸 한번 보시면은, 쭉 이제 중국 역대 지도자들이죠. 역대 지도자들인데, 역대 지도자들이 각각의 사상이 아까 헌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 지도자들은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를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사후거나 은퇴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업적, 레거시로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사상을 헌법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유독 시진핑만은 권력의 중간, 권력 1기가 끝나고 2기가 시작할 무렵에 2017년에 이 신시대, 아까 말했던 긴 이름,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 사상, 현대 사상이라는 걸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대 지도자하고는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인다. 그래서 이 기준만 보면은 시진핑의 등장은 그죠? 후진타오나 장쩌민은 물론이고 거의 덩샤오핑보다 그죠?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특징인데 발견하신지 모르지만은 아까 헌법에서 여기 쭉 보면 막스 레닌, 마오쩌둥, 덩샤오핑 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3개 대표 과학발전가는 이름이 없어요. 3개 대표는 장쩌민이 만든 사상입니다. 레거시고 과학발전가는 후진타오의 레거시입니다. 그러니까 막스 레닌, 마오쩌둥, 덩샤오핑까지 자기 이름이 들어간 이론과 사상을 포함시켰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빠졌죠. 그만큼 그 어떤 그 개인의 카리스마나 위상이 이제 좀 약화되고 있다는 걸. 뭐 좋게 얘기하면은 중국의 정치가 인치보다는 법치나 제도로 옮겨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시진핑 이름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거의 뭐 막스 레닌이나 마오나 덩샤오핑의 반열에 올라서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까지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걸 상징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을 야기시킵니다. 두 번째는 격대 지정이 있다. 격대 지정 뭐 조금 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같은데 뭐냐면은 중국의 지도자 개천은 아까 말씀드린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거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은 전임자가 후임자를 낙점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패트런 클라이언트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전임자가 바로 후임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 전임자가 그 차기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격대 한 대를 걸러서 그 다음 지도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덩샤오핑 시대 때 이미 그 다음 지도자인 후진타오가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진핑은 이미 장쩌민 시대 때 지도자를 반열에 이미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치면은 지금쯤 시진핑 2기에 진입한 지금쯤 사실은 시진핑 다음에 지도자가 누군지 우리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새로운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중국 역대 그 당대회 때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은 이 장쩌민 시대가 장쩌민 시대의 후반에 올라가면 후진타오 이름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후진타오는 사실은 92년에 2002년 10년 다음에는 그 다음 중국의 지도자는 후진타오 될 거라는 걸 여기서 벌써 우리가 암시를 받고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2007년 17세 전당대회에서 여기서 보면은 시진핑과 리커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차기 18세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리커창이 지도자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시진핑, 리커창 중에 누가 한 사람은 당 총書記가 되고 한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이런 패턴은 덩샤오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덩샤오핑 때 이미 덩샤오핑은 처음 그런 그 나름의 중국 나름의 세대 교체, 지도자 교체의 패턴의 어떤 제도와 관행을 만들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장쩌민도 후계로 임명돼 있었고 그 다음인 후진타오까지 예정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후진타오는 보면은 무려 10년 동안 후계자 훈련을 합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올라와 있다는 이 7명 내지 9인 체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최고 지도자다 사실은. 중국은 뭐 잠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집단 지도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총석이 국가주석이 가장 그 위에 탑이긴 하지만은 그 정치국 상무위원을 구성한 7명이 사실은 공동 분업 체제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체제 속에서 10년을 훈련 연습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도자가 반열에 오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과 리커창은 5년 동안 준비를 하고 이게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선거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 권력 계승, 권력 이전이 외형상으로는 어쨌든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또 나름대로 국민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나름의 그 지도자 내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돼서 국가를 이끄는가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일정한 정도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은 권력 교체의 가장 문제점은 불확실성이죠. 불가측성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하게 되는 건데 중국은 제도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굉장히 예측성이 높다는 거 오히려 한국과 같이 선거 막판까지도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고 준비하지 못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 같고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사실은 2017년에 새로 이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구성될 때 이 7명 중에 분명히 사실은 1명 내지 2명의 2022년 이후, 그러니까 20차 당대 이후에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모습이 여기서 등장했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 7명을 봐서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왜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냐면은 이걸 참고로 이게 이제 그 17차 당대 때 그 선출된 상무위원 7명, 9명의 모습인데 여기 쭉 보시면 딴 거 볼 필요 없으시고요. 이렇게 출생 연도를 한번 보세요. 요 시진핑과 리커창만 50년대생이에요. 나머지는 다 40년대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40년대생들은 이후에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가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나르고 그렇게 판단하는 또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당대가 시작할 때 여기서 중국말로 치상 빠샤라고 이러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67세가 되더라. 67세까지는 다음 당대 그 상무위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68세가 되면 진입 못하고 은퇴하게 돼 있어요. 나름 이제 세대 교체를 위한 연령 제한 기준입니다. 예. 그렇게 이게 과연 엄격한 이게 사실 지금 얘기했던 격대 지정이나 연령 제한 이거는 아까 처음 얘기했는데 관행이에요. 관행.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볼 수 없지만 덩샤오핑 때부터 지난 30년 동안 지켜왔던 일종의 굉장히 묵계 같은 것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중국의 지도 체제의 교체를 안정화시켰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 지금 7명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50년대생입니다. 예, 50년대생 출생연도가. 그래서 향후 10년 이후 중국을 이끌어가기에는 나이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누가 60년대생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 가장 탑에 있는 권력 구조의 하이라키 구조의 탑에 있고 그 밑에 바로 정치국원이 있습니다. 정치국원이 25명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25명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60년대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서 60년대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3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띵쉐샹이라는, 그러니까 시진핑의 사실은 사실상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천민월, 그래서 지금 충칭시 당서기로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후춘화입니다. 지금 부총리로 있습니다. 요 세 사람만. 그러니까 그 연령 제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2022년 이후에 중국의 지도자로 남은 사람 여기서는 요 세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세 사람 중에 차기 지도자 후보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차기 지도자 후보가 되려고 했다면은 관행대로 한다면은 이 7명 안에 들어갔었어야 맞죠. 2017년에. 근데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격대 지정이 이탈돼 있다. 이 격대 지정이 이탈되다는 건 뭐냐면 후계가 불분명해졌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동안 지켜왔던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불투명해졌다. 다음 지도자가 뭘지. 결국은 그 얘기는 시진핑이 계속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데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체제 특징, 집단 지도 체제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형식적으로는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명에 의한 집단 지도 체제, 7명이 각각의 자기의 그 현직 역할들이 있어요. 시진핑은 총석이고 당 총석이, 리커창 국무원 총리고, 리잔수는 전국인대위원장이니까 우리 국회의장, 그리고 왕양은 정협주석, 각각 다 자기의 그 고유의 권한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분담을 통해서 진행해오는 그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리커창을 제외한 나머지 이 5명들은 다 사실은 시진핑의 사람들이 가깝다. 시진핑의 측근이거나 시진핑에 임명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만들려고 했던 집단 지도 체제 속에서의 지도자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중국이 일당 체제이지만은 체제 안에서는 나름의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덩샤오핑의 생각들이 여기 와서는 사실은 사라져가고 있다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진핑 집권이 갖고 있는 논란인데, 근데 또 하나 특징은 이 관행으로부터 덩샤오핑에 의해서 마련된 나름의 굉장히 합리적인 관행이 벗어난 반면에, 또 하나는 제도를 통해서 중국이 권력을 집중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됐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2018년에 헌법에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3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국가 주석이나 부주석은 평생직, 임기 없는 무제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과 연동해서 이것까지 진행됐고,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것을 또 신설해서 그만큼 이제 그 국가 주석의 권한을 더 강력하게 만든 것이죠. 예. 결국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시진핑 1인 체제 등장, 좀 더 극단적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시황제의 등극, 이렇게 얘기한 얘기가 나오고,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런 논란들이 이기로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조금은 단언키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1인체, 진짜 완전한 이제 1인체제 구축인가.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자가 마오쩌둥에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그 다음에 시진핑 이어오는 과정 속에 그 큰 흐름은, 특히 덩샤오핑 이후의 흐름은 인치 중심의 정치 구도에서 법치와 제도화가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흐름, 그런 추세였다고 본다면은 시진핑은 그걸 다시 역주행시키는 그런 의미인가 하는 논란을 야기시키는 거죠. 근데 아까 초기에 이제 단언키 어렵다 하는 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진핑이 개인의 권력이 막강하게 늘어난 건 맞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집단 지도 체제가 완전히 없어진 거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은 남아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7인, 상무위 7인 간의 각각의 분업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연임 제한 폐지가 시진핑의 종신 집권을 의미하는가.
뭐 종신 집권 안 할 거면 왜 자기가 자기 때 헌법을 바꿔? 뭐 그런 이제 논란이 있긴 하는데요.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다시 당국가 체제라는 당이 국가를 이끌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구나 국가의 직보다는 공산당과 공산당의 직이 훨씬 더 우위에 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진핑은 지금 공산당의 당 총석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주석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강력해, 뭐가 중요해 하면 사실 총석이 훨씬 중요하죠. 실제로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은 총석이직만 가지고 있었지 국가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인 때부터 나름의 제도가 되면서부터 총석이직과 국가직을 같이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총석이직은 이미 종신제입니다. 이미 연임 제한이 없어요. 예. 국가직만 임기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중국의 나름의 뭐 해석이라 그럴까요? 불일치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총석의 국가직에 같이 겸임하게 됐는데 장점인 때부터 둘 사이의 임기가 불균형에 조성되어 있다는 거. 그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이다 그냥 그렇게 했다 그래서 반드시 지속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총석이들은 10년씩 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당대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2텀에서 10년이면은 임기를 끝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석이가 임기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바뀔 거다. 뭐 아직은 확언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제 관건은 이제 2023년이 이제 과연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시진핑은 과연 왜 그럴까? 왜 이런 시도를 할까? 지금 이 시점에 아까 제가 중국 지도자의 그 얼굴들 한번 쭉 이렇게 쭉 보는데 별로 그렇게 얼굴들이 인상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진들이 안 올려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건 아닌데 다들 인물들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쭉 된 사실은 이 5명의 지도자가 중국의 70년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는 크게 보면 저는 뭐 이렇게 지도자에 따라서 5세대로 시기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저는 크게 3개 시기로 나누는 게 오히려 그 시대의 성격을 의미하는 데는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마오쩌둥 시대 그리고 덩샤오핑부터 후진타오까지 개혁개방 시대 그리고 시진핑부터의 포스트 개혁개방 시대 이렇게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오쩌둥은 인민들의 그 사상무장, 이데올로기, 사상무장을 통해서 국가를 부국강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믿고 혁명도 완성했고 그렇게 국가도 그렇게 이끌려고 하다가 결국은 문혁이라는 혼란을 경험했죠. 그걸 목도한 덩샤오핑은 그죠? 아니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경제 성장이다. 경제. 그죠? 뭐 축구할 때 닭공이라는 거 있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덩샤오핑은 닥치고 경제, 닥치고 고도 성장. 그러니까 이 기조를 계속 가져왔던 거는 후진타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제를 이끌어낼 때 성장과 분배에 있어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일단은 덩샤오핑은 분배 문제는 접어두고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성장을 이끌자 하는 기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배 문제가 생겼겠죠.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데, 명색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그게 결국 성장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까지 가게 됐고 그 임계점에 도달한 게 저는 후진타오 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과제는 이제는 성장만으로 공산당 체제 정당성 입증받기 어려운 시대의 지도자였던 거고 그 결국은 뭐냐면은 많은 서방 국가의 지도자 학자들이 얘기한 이제는 더 이상 경제 성장만 일변도만 가지고 중국 체제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은 정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 성장도 어렵다. 그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 시진핑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고 그 흐름은 후진타오 후반 말기에 이미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후진타오 말기에는 이미 소위 말하는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해처럼 보이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좋은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앞에까지는 닥치고 성장 일변도였다면 이제 좋은 성장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일정한 정도의 양극화를 해소해 가면서
양극화를 해소해가면서 균형 성장을 해가겠다는 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면서 균형 성장에 걸맞는 법이나 제도를 마련해 가겠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일부에서 중국의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서구식 민주화의 도입에 대한 논의들이 학자들 선에서 조금씩 야기될 정도로 굉장히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등장 와서는 그 부여받은 역사적 소명을 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역주행, 너무 뜻밖이었던 결과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게 결국은 그게 그런 역주행이 시진핑 혼자 힘으로 가능한가? 역주행하는 것이 공산당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방편일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뜻밖의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블랙박스 같은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개혁개방 40년이 지난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정책 결정 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내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선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측만 가능한데 제가 갖고 있는 추측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 개인의 권력욕에 의해서 시작된 걸까? 아니면은 제도적 구조적인 권력 강화의 과정일까? 그러니까 개인이 하고 싶어서 정책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내가 마오쩌둥이 될 거야 하려고 한 결과인지 아니면은 지금같이 변화된 새로운 국제 환경과 국내 상황 속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를 계속 강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한 사람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몰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산당 지도부 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일까에 대한 중요한 이제 해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후자에 가까울 거다 생각을 하는 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가 되면 지금 중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중국이 갑자기 너무 위험해지는 상황은 좀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시진핑이 아무리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권력욕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만한 구조는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기 중국의 그 역대 지도자들의 그 진행 과정을 보면은 사실 장쩌민이 등장해서 1기 때는 덩샤오핑 후광 속에서 권력을 유지해요. 근데 2기 때는 덩샤오핑이 97년에 사망하죠. 2기 때는 홀로서기를 해요. 그 패턴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 얘기했지만 중국의 권력 교체는 패처럼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임자의 힘이라는 건 퇴임한 이후에도 강력할 수밖에 없죠. 후진타오는 이제 장쩌민이 생존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후진타오는 10년 권력 기간 동안 사실은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시진핑은 지금 사실은 두 명의 상황을 모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쩌민도 뭐 굉장히 노쇠하고 나이는 있긴 하지만 살아있고 자신의 그 상해 지역에서의 어떤 권력 기반을 아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후진타오도 살아요. 뭐 굉장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지도자예요. 이렇게 두 명의 상황, 원로들을 옆에 두면서 권력을 가져야 되는 굉장히 독특한 지도자. 그러니까 중국의 권력 구조의 교체 과정을 봤을 때는 시진핑이 이 두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만의 권력을 독점시키려고 하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들의 지지 아니면 최소한의 암묵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가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보면은 사실은 그 아까 얘기했던 헌법 개정, 헌법에 당 집어넣는 거 이런 건 다 나름의 중국 나름의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냥 절차나 제도를 다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권력을 이끌어간 게 아니라 나름의 주어진 제도와 절차와 제도 통해서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거 하나의 뭐 증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공산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중국의 과거 왕조 시대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공산당이 체제가 변화되고 그래서 중국이 새로운 중국으로 바뀌는 과정에 가장 핵심은 항상
지도부 내의 갈등과 분열입니다. 예. 중국은 밑에서부터의 시민운동, 저항, 뭐 이것에 의해서 체제가 완전히 바뀐 역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 왕조가 바뀐 시점이 있긴 한데 그거는 물론 농민의 난,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 농민의 난이 발생하는 원천은 뭐냐면은 왕조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왕 내부에 왕권을 둘러싼 외척과 환관 간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왕의 권력이 취약해지고 치산치수를 못하게 되고 농민들이 힘들어지고 하면서 농민들이 이제 농민난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혼돈이 생기는 것이지 왕권이 강력할 때는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도 나중에 뭐 기회에 대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에서 왜 민주화 운동이 안 일어날까? 중국은 왜 밑으로 저항이 없을까? 그런 질문도 많고 그런 내부적인 기대도 좀 있긴 한데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는 겁니다. 예. 중국 공산당도 만약 공산당이 위기가 도래하고 바뀐다면 그거는 지도부 내 권력 투쟁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움에 의해서 스스로 자멸하는 것 외에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런 것들을 지도부들이 공감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물론 뭐 이게 선거 민주주의 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선거 끝나고 나서 여전히 그 선거 결과를 놓고 싸움이 있는데 이렇게 공정한 게임이 없는 내부에 있어서의 지도 선출에 분명히 심각한 권력 투쟁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 배경은 바로 위기나 공멸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렇게 권력 집중에는 뭐 적극적이거나 아니면은 소극적인 지지나 묵인 당내 그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국은 본격적인 이제 권력 투쟁이 시작되겠죠. 예.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일당 체제를 굉장히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예. 자, 그러면서 시진핑은 신시대 얘기를 했습니다. 신시대. 시진핑의 신시대가 과연 뭘까? 사실은 아까 얘기했었죠. 사실 시진핑의 신시대 얘기했을 때, 신시대, 그래, 이제 정치개혁이야. 더 이상 경제 성장만으로 중국을 일당 체제의 유형으로 이끌기는 어려워.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거죠. 근데 시진핑의 신시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신시대는 뭐 조금 더 적나라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은 신시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이상 고도 성장의 시대는 끝났어. 그걸 소위 말하는 이제 뉴노멀 시대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말로 신장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는 중국이 고도 성장의 신화를 계속하기는 어려워. 국제 환경도 바뀌고 국내 성장도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후진타오 시기 말기 때부터 소위 말하는 좁은 성장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부터 고도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균형 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로부터 이제 거의 두 자릿수 육박하는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뭐 6%, 더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진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진핑은 그런 새로운 환경, 그러니까 성장으로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을 30년 동안 입증해왔다면 앞으로는 그럼 뭘 가지고 중국의 공산당 일당 체제를 국민들한테 국제사회에 설득할 것이냐 하는 거죠. 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성장 일변도가 아니라 더 나은 삶, 공동으로 같이 사는 삶, 뭐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은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당의 용도를 계속 강조합니다. 공산당이 지도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권력을 몰아달라. 내가 잘 집중해서 해보겠다. 뭐 하냐? 반부패 운동, 빈곤 퇴치,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중국 꿈을 통해 희망을 심어주는 민족주의 정신을 가미시키는. 사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70년 역사가 시진핑에게 요구한 시대적 소명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물론 서구식 형태의 자유민주주의 제도, 상권분립과 직접선거와 그리고 직선제 이런 그리고 공산당 다당제 도입 이런 그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하겠지만은
덩샤오핑 때부터 점진적으로 소위 말하는 중국 나름의 제도와 과정들 조금 더 진전시키는 것이 맞다 봤는데 오히려 그걸 하지 않고 일종의 뭐 대증적 처방이죠. 그때 문제 생긴 것만 지금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패 문제, 빈곤 문제, 그죠? 이것들은 다 사실은 지난 30년간 지속되어 왔던 닥치고 성장 정책의 부작용들이죠. 어두운 그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면은 좀 더 구조적인 개혁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그 문제들, 증상들만 치료하겠다고 지금 시진핑 선언하고 있고 그걸로 소위 말하는 신시대의 과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는 지금 이제 반을 넘어섰는데 사실은 신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진핑 막강한 권력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과제를 안고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역설적으로 시진핑이 왜 그렇게 권력을 강화시켰을까 하는 것은 그만큼 거꾸로 보면 오히려 위기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가설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지금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한테 공산당이 왜 지속돼야지 설명하는 것은 꿈입니다. 꿈을 심어주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기업개발을 통해서 높은 경제성장, 그죠? 거의 뭐 이제 G2의 국가까지 반열에 오르는 거 만든 건 공산당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직전까지 6% 성장이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죠. 장기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두 개의 100년 과정을 통해서 중국의 꿈을 실현시켜주겠다. 중국의 꿈은 뭐냐? 과거 중화민족이 누렸던 위대한 성과들 다시 부흥시켜 보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100년이 2020년, 2021년 공산당이 창당한 지 100주년이 되는 거고 2049년 이건 뭐 너무 들어서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시진핑이 집권한 후반기에 매년 한 해가 다 그 업적을 만들어가는 데서 되게 중요한 한 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2018년, 19년 건국 70주년 하면서 뭐 굉장히 빵빠레를 올려야 될 그 시점 후반부부터 중국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충격에 지금 있고 사실은 첫 번째 100년, 내년 이 100주년을 입증하고 또 두 번째 100년을 향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면은 올해 이게 소강사의 전면적 실현 건설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물론 뭐 익숙해져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예상치 못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상황. 그래야 또 이게 잘 돼야 결국은 22년 24 전국대회, 당대 27 당대회입니다. 여기서 내가 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내가 왜 계속 집권해야 되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고 중국의 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는 보편적으로 그냥 우리가 양날의 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양날의 칼이 있다 하는 건데 실제 중국에게는 양날의 칼의 문제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이게 지금 공산당 일당치의 정당성은 사실은 이데올로기에 있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모두가 잘 사는 공동부유. 양극화가 없는. 근데 실제로는 그걸 접었고 시장 경제로 옮겨갔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공산당 일당 체제이긴 한데 공산당 일당 체제를 뒷받침해주는 이데올로기는 없는 거죠. 그 대안으로 이제 민족주의가 부각되고 있는 건데 근데 과연 민족주의가 그럼 일당 체제 대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그 문제가 또 그리고 이거는 민족주의는 동원된 민족주의입니다.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동원된 민족주의인데 동원 민족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통제 범위 안에 있을 때 동원한 그 세력에 의해서 유용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언제까지 통제 가능할까? 민족주의라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동원될 수 있지만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자체 자가 발전, 폭발력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랬을 경우에는 국가 통합, 공산당의 지지로 획득하기 위해서 동원된 민족주의가 오히려 반정부, 반체제의 운동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뭐 강하지는 않지만은
그게 이제 요 세 번째가 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은 이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잖아요. 사실은 중국에서는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예. 그게 세 가지,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설명과 맞는 건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얘기할 때 누구의 민족주의를 얘기할 거냐. 물론 중화민족이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중화민족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중국 가서 여러분들 만사만데 내가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에스닉한 측면에서 봤을 때. 중화민족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냥 상상의 공동체라고 그러죠. 상상의 공동체. 그런데 사실은 중국에는 50여 개 소수민족도 실제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의 민족주의, 특히 분리독립 의지에 굉장히 강한 신장이나 티벳. 그러니까 중국이 통합을 위해서 민족주의를 동원했는데 오히려 소수민족들의 에스닉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워낙 지금 공산당을 중심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이게 굉장히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높지는 않은데 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유로 민족주의라는 표현지 않죠. 내셔널리즘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중국인 대신 애국주의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애국주의 운동이 다 민족주의 성격을 담고 있긴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이제 그거죠. 중국 위협론. 중국이 지금 G2로 굉장히 가파르게 부상하고 있는데 그가 같이 상응해서 중국에서 민족주의에 고양되고 있다. 그건 결국은 중국이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다 하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팽배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항상 지난 90년대부터 한 30년간 중국의 외교의 큰 흐름의 하나는 중국의 성장은 다른 나라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성장을 막지 마라 하는 게 큰 기조였다고 볼 수 있다면은 그것과 비교하면 국내에서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는 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외교에 있어서 중국은 여전히 G2의 슈퍼파워에 근접한 나라이면서도 독특하게 여전히 아직도 영토를 중국 스스로 생각하기에 영토를 완벽하게 통합시키지 못한 근대화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이 이슈가 크죠. 그런데 이런 문제, 민족주의 의식이 고양되어 있는 국민들한테 이걸 양보하자, 타협하자 하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데 왜 동원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고양되고 있는가? 얼마큼 고양되는 걸 좀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안 넘어가네요. 왜 안 넘어가지? 예. 여기 이제 여론조사 한 건데, 이게 좀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0년하고 2017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2010년에 조사했을 때 중국이란 사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했더니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합쳐서 한 83%? 이것도 굉장히 높죠. 이것도 굉장히 높아요. 2017년, 그것도 7년 지났다면은 매우 자랑스럽다만 70%예요. 그러니까 다소 자랑스럽다 같이 되면 거의 모든 중국인들은 중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좀 놀라운 결과죠. 그래서 내가 가끔 수업에 학생들한테 그거 물어봐요. 우리 학생들은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해? 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은 머지않아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리더 국가 될 거야 하는 것도 2010년에도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 지금은 그냥 90% 가까이 돼요. 90이네요. 그죠? 57%, 33% 합치면은. 이것도 놀랍죠? 중국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대가, 저는 동원됐다. 그리고 동원되는 근거는 전혀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이 성장 과정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민족주의가 고양되고 있을까? 민족주의 고양시키는 양나라의 부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적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제 나름의 해답은 이겁니다.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지시키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중국 사회 국민들의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시민의식도 굉장히 높아졌고, 자유의식도 굉장히 예전보다 높아졌고, 그리고 체제를 유지하는 다른 이데올로기는 지금 설득력은 떨어지고 있고, 결국은 중국 사람들, 다민족 국가이고 방대한 제국을 형성하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많은 14억 인구들을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체제 속에 수렴시킬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는 결국 민족주의. 예. 예. 민족주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예.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중국의 일당 체제의 정당성 합동하는, 합리화시키는 이데올로기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 중국 국내 정치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거기다가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도전이 있습니다. 예. 책임론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죠. 예. 중국 발이었다는 것에서 조기에 극복하긴 했지만은, 그죠? 국제사회로부터 책임론 벗어나기 어렵고, 그리고 잘 해결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입었죠. 공산당 체제에 대한. 예. 초기에 우한에서의 감염이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인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저항과 불만들이 표출되어 있고, 그걸 SNS 통해서 확산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고 진정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치유됐다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더 크게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장담했던 소위 말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불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실제로 얘기했던 아까 그 강국화 플랜 2개 100년은 지금 사실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여요. 더구나 시진핑이 모르겠지만은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환경도 굉장히 나빠졌다. 예, 나름 뭐 방역 외교, 마스크 외교를 펼치고 있긴 하지만 국제사회 반중국 정서는 가파르게 커지고 있고, 중국이 피하고 싶었던,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한 투키디스 함정을 피하고 싶었던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가 전면화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발목을 잡게 되면 중국은 사실은 2개 100년이라는 성장 과정을 예정대로 진행시키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뭐 언론에 나온 그 충격 이후의 경제 성장 그래프입니다. 이게 마치 이건 어떻게 보기에 이제 V자 회복, 가파른 회복처럼 보이는데, 장담치 어렵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코로나가 이게 완전히 진정됐느냐, 언제든지 재확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가파른 성장은 중국의 집중적인 경기 부양 정책의 결과이겠죠.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성이 있을까 논란이 있습니다. 자, 외교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외교가 중심인데 외교하기 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설명을 했네요. 중국의 외교, 시진핑 때 시작한 외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에서 제시한 겁니다.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대국 외교라는 표현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대국 외교를 쓰는데 보통 언론이나 뭐 다른 관찰자들은 그냥 중국이 강대국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대국 외교라고 이렇게 어떤 큰 슬로건을 내걸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다. 내용은 뭐냐? 뭐 여기 뭐 이렇게 인류 문명 공정체 건설, 신형 국제 관계, 그리고 뭐 1대1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뭐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시진핑의 외교의 특징 중 하나가 이겁니다. 외교 담론이 과잉되고 있다는. 네, 외교 담론이 너무 과잉되고 있다. 오히려 혼란스럽다. 뭘 얘기하는 거지? 너무 많은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나름 정리해놓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2개 큰 축은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고 신형 국제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1대1로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의도하고자 해서 내건 실제 그 슬로건의 의도와 이걸 받아들이는 외부 세계의 시각은 굉장히 큰 갭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중국이 주장하고 관련 이 내용들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신형 국제관계 뭐냐면 중국의 부상은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강대국 비극을 초래하자는 거다. 그러니까 도전국의 부상은 결국은 기성적 패권 국가의 전쟁을 초래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의 전쟁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그 전통적인 경험은 중국의 부상 과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패턴, 새로운 모델의 국제관계가 될 거다. 중국은 성장 과정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할 거다. 예.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의 성장이 인류에게도 기여할 것이다. 뭐 그 얘기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거기에 부합하는 적실한 표현은 1대1로다. 예, 1대1로. 그리고 과거의 미국 중심 일방주의 국제 질서는 개혁돼야 된다. 우리가 미국 질서를 완전히 수정시키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바뀌는 환경에 맞게끔 개혁해 나가겠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생각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발톱을 드러내고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좀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내가 그 중국의 정치 상황을 좀 길게 얘기했던 이유는 중국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중국이 이렇게 발톱을 드러낼 만큼 그렇게 사실은 여유로운 환경은 결코 아니다. 근데 왜 이거 하느냐? 이게 있어야 내부의 불안정과 취약성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오히려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중국의 외교적으로는 중요한 과제는 이겁니다. 소위 말하는 중국 스스로의 핵심 이익을 지키겠다. 주권, 중국의 안보, 발전이 굉장히 좀 포괄적이긴 한데 주로는 뭐 중국이 스스로 주장하는 이건 내 주권 문제야, 중국의 영토의 문제야, 중국의 내정의 문제야 하고 하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이 민족주의를 고양시켰는데 이 문제에서 밀리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취약해진 공산당 체제가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우려가 있다는 거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핵심이익이라는 표현 자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은 이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침해받아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같은 경우 이것만은 난 건드리죠. 이건 넘었으면 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핵심이익은 중국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어서티브하게 보이게 만든 결과이긴 한데 실제로 내용을 따져보면은 강자의 논리는 아니죠. 강자가 보통은 이렇게 자기 마지노선을 제시하지는 않잖아요. 상대적 약자 입장에.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미국이 만약 내가 핵심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잘 지낼 수 있어. 뭐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다른 얘기하면 중국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슈퍼파워처럼 보이지만은 그죠? 아직도 국가 통합이 안 된 나라다. 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영토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우리 핵심이익은 이거다 하고 선언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중국 나름의 어떤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것처럼 큰 여러 담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들어보면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인류 운명 공동체의 건설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면 중국이 뭐라 그러냐면 그죠? 너 안에 내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이런 표현. 뭐 이게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공감을 얻기 굉장히 어렵죠. 중국의 성장이 바로 나의 성장이 될 수 있다.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만은 꼭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미국과 차별화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한다면은 사실은 국제사회 많은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고 동조할 수 있고 지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보편 타당한 논리와 아이디어와 비전과 표준을 내걸었어야 맞죠. 아직 그렇지 못하다. 시진핑 외교 도전들은 시진핑 외교는 그렇게 굉장히 거창한 거를 내걸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도전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중국은 강대국이 되고 싶은
의지는 분명해 보여요. 강대국을 실현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시진핑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는 현재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좋으면 더 강화시키는 것. 그런데 그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이 부상할 수 있고 중국 국민들의 중국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강국화 비전을 실현해야 돼요. 근데 강국화는 어떻게 달성될까? 결국 힘을 키우는 거죠.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키워야 돼요. 예. 중국이 미국의 총체적 국력을 버금가는 수준으로 가려면 아직은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과 그걸 활동할 수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외교적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걸 피해야 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저비행 국제관계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서 국제 위상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핵심 이익을 수호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핵심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 국가들 이익을 침해하거나 미국의 갈등이 생기면서 저비행 국제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져요. 국제 위상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중국이 시도하고 할수록 결국은 중국의 부상은 위협으로 주변 국가들에 인식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는 미국의 견제를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트럼프 정부 등장하기 이전까지 중국은 적정한 수준에서 미국의 압박과 견제를 잘 우회해 왔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이제 주변 정세. 요거 중국 지도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중국이 국경선, 이게 번호 순서가 국경에서 긴 나라들인 순서인데 14개 나라, 육지를 맞대고 있는 나라가 14개 나라예요. 중국이 건국했을 때 여기 14개 나라 모두와 국경 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 영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사실 그 자체가 천의 요새, 양쪽에는 태평양과 인도양 바다가 있고 위에는 캐나다가 지켜주고 밑에는 멕시코가 막아주고 있고, 중국은 14개 나라 둘러싸고 있는데 이 14개 나라 중에 실제로 중국의 친구다. 중국은 아시겠지만 동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에 준한 준동맹, 그나마 준동맹에 해당할 정도의 믿을 만한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이 파키스탄 정도? 뭐 북한 동맹이라고 하는데 북한 나중에 기회 되면 마지막에 좀 설명드리지만 그렇게 서로 믿고 의존하는 관계는 더 이상 아닌 것 같고요. 심지어는 다 이 중에 러시아, 인도, 베트남, 그리고 구 러시아였던 뭐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가들은 다 전쟁을 했던 나라들이에요. 중국이 굉장히 취약한 나라다. 근본적으로 피지컬하게 취약한 나라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뭐 굉장히 중국 나름의 애를 써서 다 이 국경을 다시 획정했어요.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 다 해결했어요. 아직 근데 남아있는 게 인도. 네 번째 긴 국경, 1700km 달하는 국경 접하고 인도와의 분쟁은 남아있다. 최근에도 분쟁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 특수성에다가 또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이런 문제, 또 지금은 남중국 해양연구 문제, 뭐 이런 것들. 왜 중국에서 최근에 와서 해양연구 문제가 커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국의 성장과 관련돼 있죠. 여러분들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대륙국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해양국가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대륙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륙국가, 스스로도 대륙국가 정체성을 굉장히 오래 유정이 됐고, 심지어 명말 청초에 하면은 해양으로 나가는 세력들은 다 해적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고 통금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해양으로 나가지 않고 중국의 부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고, 1대1로가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해양 진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에서. 나중에 1대1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데 해양으로 나가자고 했더니 결국은 기존의 해양 패권국인 미국과의 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민족주의.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자, 중국의 이때까지 부상.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요약을 하면은 사실은 중국의 부상은 상대적 부상이었다. 뭐 쉽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약간의 어부지리 부상이다. 뭐냐, 미국의 위기, 실패, 그거를 잘 활용해서 시공간을 확보하면서 한 단계씩 가파르게 성장했다. 첫 번째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예. 이때 아시아 국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죠. 2001년에 9.11 테러. 미국은 이 9.11 테러 10년간 테러와 전쟁 속에 매몰되고 그 기간에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특히 그 출발점에 WTO 가입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2008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 미국이 야기한 위기. 그 이후 중국은 사실은 엄청나게 미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축소시켜가죠. 자, 이 과정이 진행.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2020년 이 두 가지 변수가, 이 두 가지 변수가 미국의 위기가 쇠퇴를 의미할까? 그리고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또 다른 찬스가 될 거냐? 중국 내에서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정적이에요. 앞에 세 번하고 좀 차원이 다르다. 예. 일단은 뭐냐면은 97년, 2008년까지는 중국이 추격국가예요. 분명한 추격국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등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노려서 어부지를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 G2라 그래서 단순히 추격국가의 위상에서 머물러서는 중국의 부상에 새로운 기회를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 스스로의 어떤 독자적인, 자발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내서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는데 그거는 지금 중국에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거고. 특히 코로나 위기. 이거는 얼핏 봐서는 미국은 지금 아직도 뭐 코로나 문제 해결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직면에 중국은 빠르게 지금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외형적으로는 뭐,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통해서 중국은 소위 마스크 외교라서 굉장히 활발하게 외교를 국제사회에 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 코로나 위기에서 중국이 완전하게 회복됐는가? 중국발 위기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책임론에서.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미국발이거나 미국에 타격을 준 위기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 위기는 소위 처음으로 중국발 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찬스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중국이 큰 틀에서 보면 대국 외교를 지향하는 어떤 과제가 직면해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외교의 목표와 방향 설정이 어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국이 실제로 진짜로 길게 내다보고 글로벌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글로벌 헤지모니 국가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직면한 공산당 일당 체제의 취약성, 정당성 확보를 위한 체제 유지에 우선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을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시진핑도 그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현실적으로 코로나 위기 도전 여전히 어려운 과제 남아있고 아까 몇 번 얘기했지만은 중국이 이제는 상대적 부상을 어부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독자적 부상, 절대적 부상의 어떤 가치, 규범, 리더십, 소프트 파워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취약하다. 이거 더구나 이게 그냥 보편적인 것에 머물리지 않고 미국을 대체하거나 능가하려면 뭔가 새로운 차별화된 새로운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자, 1대1인데 지금 시간이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네, 얼마나 남았어요? 네. 40분이요. 네. 그럼 1대1, 중국 시진핑 외교의 간판이라고 하시는 게 1대1로이기 때문에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1대1로는 사실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게 목적이 뭐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금 돌아보면은 1대1로는 처음 출발할 때 의도는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 신창타이란 새로운, 그러니까 고도 성장 시대가 이제 마감된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뭘로 할까? 그 당시에 중국이 가지고 있던 과잉 투자, 공급 문제도 해결하면서 인프라를 해외로 가져가서 인프라 건설 사업으로 통해서 제 3차 대외 개방을 시도해보자. 1차는 이제 그 중국을 개방하는
그죠? 중국에 개방해서 제조업 성장 위주로 가려고 했던 거고. 그죠? 2001년에는 WTO가 앞에 수출을 증대시키는 거였다. 2014년 인프라를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자.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중국 내 지역 격차 문제도 해결하고, 더구나 중국이 지난 개혁개방 30년은 동부 연해 지역에 너무 과도한 집중 현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서부 지역이 과도한 낙후의 문제가 생겼고, 특히 서부 지역은 아시겠지만 소수민족적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 통합으로 측면에서도 소수민족 지역이 너무 낙후되거나 그로 인한 불만이 생기는 것은 체제 통합에도 좋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이 고도 성장하게 되면서 사실은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게 됐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의 차질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고, 에너지 수급원이 굉장히 단순하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말라카 딜레마라는 것인데, 중국도 산유국이었는데 이미 굉장히 빠르죠. 94년부터 수입국으로 전락이 됐어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고도 성장하다 보니까. 근데 주로 에너지 수요를 필요로 하는 곳이 동부 연해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똑같이 미국 마찬가지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에너지 공급하는데, 가장 아시겠지만 싸게 공급하는 거는 해로를 통해서 지나오는 건데, 그중에 가장 첩경이 바로 이 말라카를 통해 말라카 이해협을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아시겠지만 미 해군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근데 만약 여기가 봉쇄된다 한다면은 중국은 에너지 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결국은 이겁니다. 이렇게 그 말라카까지 가기 직전에 다양한 항구들을 중국이 건설해서 이 항구로부터 육로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거.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철로나 도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비중은 여전히 가장 싸고 높은 비중은 해로를 통해 선박을 하지만은, 만약에 경우를 대해서 이제 공급선을 다변화시키는 전략을 한 거죠. 이게 일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점점 사실은 1대1로가 예상보다 좀 흥행에 성공을 하죠. 초기에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비중이 커져요. 예. 그래서 뭐 주변 외교 이란. 왜냐하면 이게 이전에 다른 두 번의 개방 정책하고 가장 특징이 다른 건, 두 번의 개방 정책은 중국 내에서 싸게 물건 잘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세 번째 개방은 중국이 돈을 싸들고 와서 거기에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성, 해용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1대1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잘 되면은 주변 국가 관계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존 관계가 깊어지면서 관계도 개선될 거다 하는 맥락에서 이제 주변 외교 측면에서 중요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1대1로는 흥행에 성공하면 할수록 1대1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럼 중국의 그랜드 스트래티지냐, 중국 부상의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이었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건 제한한 것에, 왜냐하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주변 국가들이 반대하면 참여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제한할 뿐이고 니네가 좋으면 받아들이면 하는 거야 하는 이니셔티브가 뭘 거냐. 처음에는 영어로도 OBOR, 그러니까 뭐 원벨트 원로드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은 BRI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전략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내가 제안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독주가 아니야. 합창이야. 그리고 이거는 퍼블릭 굿즈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하자. 근데 아시겠지만 AIIB가 결국은 이 1대1의 돈줄 역할을 하는 이제 인프라 투자 은행을 건설한, 이게 흥행에 성공했어요.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되면서부터는 미국 등 기존 강대국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죠. 이거 뭔가 ADB나 월드뱅크를 대하는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중국이? 예. 대체냐, 보완이냐? 아직은 대체의 수준은 도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B 역할은 ADB의 지금 보조 역할, ADB가 하고 있는, 심지어 ADB와 협력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시간의 문제겠죠. 보완해서 대체를 갈 가능성은 남아있다. 근데 1대1로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1대1로 쉽지 않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신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창기에는 이게 마셜 플랜 아니야? 미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 시도했던 마셜 플랜, 중국판 마셜 플랜인데, 중국이 부상에
어떤 수단이 되는 거, 내가 동원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주변 국가들이 참여 안 할 대한 두려움, 한계가 봉착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내부가 불안해요, 정치적으로. 특히 중앙아시아. 아세안은 그런 좀 난데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일대에 해당하는 부분, 해양이 아니고 육로로 통한 일대에 해당하는 중앙아시아권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곳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1대1로라고 명명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1대보다는 1로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은 1대는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대국들이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서기 시작하죠. 소위 말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등장하고, 러시아는 러시아도 유라시아 쪽, 이건 내 지역인데, 감히,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이게 국내 제약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게 1대1로가 독특한 게, 시진핑, 아시겠지만, 시진핑이 2013년에, 카자흐스탄하고 인도네시아 직접 방문해서 시진핑이 직접 그 공식화시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어젠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잘 안 되고 실패하거나 후퇴하게 되면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취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은 아까 내가 초기의 목적이 뭐냐고 얘기했던 건 초기에는 중국의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발전에 견인시키려는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수익이 안 나도 실패하거나 퇴보시킬 수 없는 어젠다가 되면서 오히려 소모적인 중국의 그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대1로는 끊임없이 변형되어 왔다는 거. 대상도 지금은 뭐 출발에는 이제 동남아, 중앙아시아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나라들은 다 참여해. 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1대1 정체성이 모호해졌다. 할 수 있죠. 목적도 그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성장 동력이었는데 이제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 외교 전략으로서 확장되고 거기다 또 미국이 견제에 나오기 시작하고 코로나 위기 직면하게 되면부터는 이게 이제 약간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고 또 퍼주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이게 부채던 논란, 세계화 쇠퇴 속에서 이게 자칫하면 1대1로가 주저앉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주저앉힐 수는 없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최근에 활발하게 그러니까 1대1로라는 그 네트워크를 방역 외교, 마스크 외교로 이제 전환시켜 가면서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건 결국은 중국이 소모해야 되는 것들이죠. 중국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 소모하는데 소모는 소모대로 했는데 별로 그렇게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많은 나라들이 방역 마스크 받았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네. 또 마스크 주는 이유가 1대1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네. 뭐 이런 이제 불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효과는 좀 크지 않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사실은 중국이 1대1로 추진하고 AIB를 성공하게 되면서 또 중국이 질서를 새로 대체하려는 걸까 하는 논란이 생깁니다. 중국은 개혁을 한다고 주장하죠. 근데 결국은 대체하려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중국의 지난 과정을 보면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이 그동안 80년대부터 국제체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해서 확장되어 오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담론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로 만든 건데, 뭐 흐름은 뭐냐면 80년대에는 중국이 철저하게 이익 위주의 체제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주로 경제 관련, IMF나 월드뱅크, ADB, 경제 관련의 국제체제에 참여한 거는 개혁 개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익 추구적인 국제체제, 기존 체제 가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중국이 책임지지 않는 대국, 이익만 챙기는 나라, 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이 책임 대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국제기구, 이익이 남지 않는 국제기구에 참여해요. 처음으로 안보, 아시안 지역 포럼, 뭐 이건 또 군비 확산 문제, 그리고 이건 이제 인권 규약까지도 참여하는. 우린 그렇게 이익만 챙기는 나라가 아니냐, 뭐 이렇게 했다가 2000년대 와서는 아예 중국이 이제는 중국이 중심에 서는 국제기구들을 구성하기 시작해요. SCO, 상하이협력 포럼, 북해 육자회담, G20,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뭐 만들고. 그리고 시진핑이 아예 이제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AIB, NDB,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걸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담론들을 쏟아내고 있는 진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죠. 대체하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의 부상의 이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하고 그 역량을 키우는 과정은 지난 40년 개혁 개방 과정에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한 발짝씩 진행시켜 온 거예요. 네. 지금도 그 과정이 있고, 그래서 향후에도 그 진행 과정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체라고 하기 어렵지만은 길게 소위 말하는 중국이 꿈을 실현시키는 두 개의 백년에 도달하는 2050년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이나 앞으로 한 10년 내에서는 중국이 새로운 질서를 대체할 나라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전히 체제 내에서의 중국의 그 성장이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중국은 기존 체제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참여해 온 거지, AIB, NDB 이걸 새로운 걸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ADB나 IMF의 아류에 해당하는 정도의 기존 질서 속에서 세계 자유화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의 중국의 일종의 보완적인 기능 정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다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대한 질서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중국의 꿈, 뭐 인류 운명 공동체 뭐 이런 거 갖고 이거 국제사회가 다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대안적 보편적인 리더십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중국이 만약에 새로운 도전 국가로서 새로운 질서, 대체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중국의 꿈 이래 갖고는 안 되겠죠. 아니 뭐 최소한 세계의 꿈 정도는 내야지 중국의 꿈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이 지지를 받겠다? 그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중 관계인데, 미중 관계 중국의 입장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신형 국제 관계, 신형 대국 관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중국이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자면 이겁니다.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미국에 대항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윈윈하는 관계. 이게 바로 새로운 대국 관계. 강대국들이라는 게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고 협력하고 윈윈할 수도 있어.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자.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은 중국이 미중관계 4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이 미중관계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국은 40년 동안 미중관계 패턴은 항상 미국이 먼저 중국에게 요구하고 자극하고 압박하면은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강하게 대응할지, 약하게 대응할지, 양보할지, 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패턴이었다면 2012년에 시진핑이 태평양 가면서 미국을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미국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신형 대국 관계 하자.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 회자되는 게 그거죠. 태평양 건너다 보니까 태평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더라. 예. 뭐 그 얘기를 놓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으니까 그 안에서 같이 협력하자. 뭐 이런 의미였을 수도 있는데 다르게 해석하면은 굉장히 넓으니까 태평양을 반반씩 나눠 가지자. 뭐 그렇게 이제 해석될 수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다 원래 내 거였는데 내 영향권 안에 있는데 왜 네가 반을 가달라고 하는 거지? 도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고, 미국은 지금 분명히 아주 분명하게 중국이 노골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도전하고 있다. 패권 질서를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중국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중국은 사실은 중국이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성 패권국의 미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해요.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중국의 현실적인. 중국은 앞으로도 30년 동안 더 부상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체제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라는 예측 못한 새로운 변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인가요?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전 세계에서 암묵적으로 지지했던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트럼프의 등장을 사실 한편으로 기대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의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중국의 대미 전략, 뭐 내세운 슬로건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떤 구상들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은 제 해석인데 이런 겁니다. 좀 나눠서 보면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체제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체제라는 것은 미국이 만드는 체제죠.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와 체제에서 그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 체제 속에서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개혁개방을 통해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에는 그렇게 불편하거나 나쁘지 않아요. 그 체제 내에서 최대한으로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제약하는 미국의 도전에 대해서는 경쟁 갈등하지만은 체제 내에서 미국과의 경쟁하겠다 하는 거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확대하지 않겠다. 그만큼 이제 중국 내부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내부의 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너무 과도한 요구와 압박에 대해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기도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지역 차원에서는 결국은 이제 중국의 주변국 차원에서는 중국 핵심 이익이 권력이 돼요. 핵심 이익 문제는 중국이 시진핑이라 할지라도 유연성을 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중국이라는 역사 속에서 갖고 있는 100년의 반식민지 경험했던 100년의 치욕의 역사라는 경험도 있고 해서 중국이 또다시 다른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하거나 훼손되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거부감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또 민족주의도 굉장히 보양돼 있고, 이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건데, 이게 결국 문제가 되겠죠. 이게 결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갈등을 야기시킨 대만만 문제, 홍콩 문제, 이 문제에서 중국의 유연성을 제약받으면서 중국은 강력하게 대응할 거고, 예상 못한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을 만약에 있다면 이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거고. 세 번째, 중국은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자기 편을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동맹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14개 나라 주변 국가에 다 중국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변 국가들 자기 편을 만들어내는 것.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별로 없어요. 그나마 유일한 게 결국은 경제 수단. 1대1로죠. 지금 근데 이제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막상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은 중국한테 돌아서더라. 경제만 돈 갖고는 안 되는구나. 뭐 예를 들면 중국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드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경제 의존하고 협력했는데 막상 안보 문제에 부딪히니까 미국 편을 완전히 미국의 요구에 돌아서더라. 많은 나라들이 그러죠. 베트남, 뭐 태국, 필리핀, 많은 국가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이게 경제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중국의 고민에 빠진 거죠. 자, 9.12 코로나의 이제 변화가 있는데, 코로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공세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공세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내 학자들이나 정책 결정 중심인 사람들은 미중 관계가 지금 세력 경쟁, 패권 경쟁에 진입했다. 그러면 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요. 뭐 그 배경에는 일단 미국과의 경쟁이 너무 확대 해석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중국이 생각하는 그런 패권 경쟁은 어디까지 가야 패권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 중국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이, 하나가 전 세계적 글로벌 차원의 미중 간의 군사력 경쟁이 본격화됐을 때.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때. 근데 이제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미중 간의 설전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체제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다고 중국은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내에서도 미중 경쟁이 이제는 패권 경쟁까지는 아니지만 세력 경쟁에는 분명히 진입한 거 맞다. 심상치 않다. 중국의 대응은 조금 달라지는 양상이 보여요. 그래서 체제나 핵심 이익에 대한 압박, 볼 때는 완전히 이제 이게 티포텟으로 맞대응하는, 적극적으로 맞대응. 대표적인 게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하니까 바로, 그죠? 중국도 청두 총영사관 맞대응해서 폐쇄시키는 그런 걸 하죠. 그러면서 중국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려와 경계하는 거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리드하는 중국을 봉쇄하는 국제적 연대가 형성되는 거. 그것을 지금 가장 우려하고 그걸 돌파해야 돼. 그걸 저지시켜야 되겠다는 것에 중국 외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체제 경쟁, 체제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는 아주 직접적인 충돌을 같이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은 미국도 미국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고 동맹국들을 내세우고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니까 그걸 막거나 돌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이 절실하다. 예,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조금 소홀했던 주변 외교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굉장히 급격히 커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쟁은 결국은 이거는 장기 싸움입니다. 굉장히 오래간 싸움입니다. 길게 봐서는 뭐 2050년까지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그 대중 공세 압박을 이것을 오히려 내부의 체제를 단속하고 힘을 키우는 대로 전환시키자. 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론조사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의외로 중국 국민들이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에 굉장히 나쁜 여론조사가 지금 소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물론 뭐 여론조사 발표를 잘 안 하기도 하지만은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론을 그렇게 막 부추기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 분명히 적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하고 공격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산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야 돼. 뭐 그런 언론 논조나 주장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자, 미국에 대한 중국 인식은 최근에 나온 그 퓨 리서치 결과인데 역대로 가장 나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73%. 한때 여기 보면 트럼프 정부 등장의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그렇다가 이제 계속 높아지고 지금 거의 미국 사람들이 그 10명 중에 7명 중 이상이 중국을 나쁘게 본다. 시진핑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나빠져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77%가 나왔어요. 예. 이거 제가 막 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갔네요. 코로나가 어떻게 돼? 코로나로 미중 경제는 어떤 양상을 보일 거냐, 예,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뭐, 이제 이게 패권 경쟁으로 갈 거냐, 안 갈 것이냐는 경계에 진입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은 패권 경쟁에 단언하기 조금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일단은 외형적으로 좀 좁게 보면은 이게 트럼프 대 시진핑이 갖고 있는 두 지도자가 공이 가지고 있는 국내 정치 리더십 취약성 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11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중국 때리기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취약한 권력을 강화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공세로부터 양보하거나 밀리는 모습을 보기 굉장히 어려운, 타협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있기 때문에 두 지도자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하면은 타협의 공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더 두 사이의 체제 문제에 있어서는 더 양보 없는 공방을 간다. 근데 똑같은 이유로 다른 한편을 보면은 과연 이 두 지도자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한다면은 사실은 이걸 계속하는 것이 끊임없는 갈등과 경쟁을 계속하는 것이 두 지도자의 정책 입지에 과연 유리할까 하는 문제가 또 같은 맥락에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입장에서 이게 트럼프와 시진핑이 유사한 듯하면서 가장 다른 특징은 뭐냐면 트럼프는 재선하느냐 안 하는 문제, 재선하고 5년. 하지만 시진핑은 사실은 그 재선에도 자유롭고 뭐 단언키는 어렵지만은 트럼프보다는 더 오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중국의 체제는 미국은 트럼프가 아니고 다른 지도자가 들어섰으면은 예를 들면 뭐 바이든이 된다든지 뭐 아마 정책의 변화가 좀 예상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시진핑이 아니고 다른 후계자가 들어온다 해서 정책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게
체제의 문제인 동시에 체제의 강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롱텀으로 뭔가 목표를 정하고 플랜을 짤 수 있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 체제, 그리고 공산당 체제 안에서 리더십들이 교체되고 돌려막기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정책적인 파동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은 미국 대선까지는 이런 구도에서 지켜보긴 하겠지만은 그 이후를 바라보면서 아마 조금 속도 조절할 가능성, 그러니까 갈등의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게 미중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긴 한데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이기도 한데 글로벌 리더십이 쇠퇴하고 있다. 이미 뭐 트럼프가 들어섰을 때 트럼프가 기후변화 협약 탈퇴하고 TPP 탈퇴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WHO 탈퇴하면서 이제 소위 고립주의 경향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세계화는 굉장히 후퇴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이게 지금 팬데믹 직면해 있는데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저는 뭐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국제사회 모습이라는 건 이건 팬데믹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지구적 문제고 인류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리더십을 보이면서 이걸 퇴치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양상은 강대국들이 각각 자기 그 방역을 위해서 봉쇄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와 정보 교류도 차단하고 서로 책임론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순히 그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되어 온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굉장히 강대국들의 자국 이기주의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라는 게 냉전 시대가 분명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냉전 시대 글로벌 명분이나 이데올로기 같은 명분이나 글로벌 리더십 체제 경쟁이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미국이 이기냐 중국의 꿈이냐 놓고서 싸우는 경쟁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경쟁이 너무 과도하게 오래 지속됐을 때 과연 국제사회의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는 문제. 근데 지금 약간 흐름은 어쨌든 모든 나라들이 이거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이 싸움에 둘이가 직접 싸우는 것이 내부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대비해서 각각 자기의 동맹국들, 동반자, 우군들을 확대시켜서 힘을 키워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당사자인 많은 나라들은 이 싸움에 기어들기를 원할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최근에 그 싱가포르 총리 리시엔룽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죠. 미중 싸움에 우리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 미중 싸움이 아시아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죠? 각성해라. 이런 얘기를 한, 그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들은, 강대국들은 줄 세우기를 위해서 압박하고 설득하고 있지만은 이게 과연 진영이 만들어질까? 진영이 만들 수 있는 수단이나 명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게 저 개인적인 희망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계속 강대국들이 너무 과도하게 철저하게 자기 이기주의로 간다면은 결국은 많은 다수의 중견국들이 저항하고 그들의 연대를 통해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없을까? 거기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중 관계인데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한중 관계는 그냥 28년 역사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 한자 정냉, 경렬, 외하, 내빈, 동상, 이몽. 외하, 내빈은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죠. 28년 만에 한중 간의 경제적 인적 교류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어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그 눈부신 성장에 걸맞는 탄탄한 내실 있는 관계냐? 그렇진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외환내빈. 왜 안 그러냐? 출발부터 이 전략적으로 서로 동상 이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수교 때부터
우리는 수교한 이유가 우리가 수교하는 이유가 북한 때문이죠, 사실은. 예, 중국은 미국 때문이고. 예, 그 강을 건너기 굉장히 그게 결국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예,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은 결국은 북한을 포용하고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이게 중국 관계가 굉장히 중요시하죠. 근데 정작 중국은 중국과 이 부분에서는 의기투합해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중요한 건 오히려 미국을 설득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해요. 보수 정부는 북한을 압박해서 봉쇄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기조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구멍이 있어요. 중국의 구멍을 막아야 되니까 중국 관계를 더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결국은 중국 외교의 핵심은 북한 문제예요. 네. 지금 한반도 통일, 평화체제 수립 다 중국을 빼놓고는 설명이 어려워요. 반면에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중국에 있는 공세의 방패 역할이나 완충 역할을 해주길 바라요. 네. 그러니까 네. 시간이 쫓기니까 좀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의 네. 중국의 한반도 정책 뒤에부터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제가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 대한 한반도 정치 기조는 그죠? 기본적으로는 현상 유지예요. 현상 유지. 예. 그건 이미 수교 때부터 시작돼 온 거예요. 예. 수교 때부터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가 이제 우리가 유엔가입 내년인가요? 유엔가입 이제 30주년, 40주년인가요? 91년에 유엔가입했으니까. 예. 유엔가입을 했는데 유엔가입할 때 사실 중국의 암묵적 동의가 없으면 유엔가입 불가능하죠. 동시가입을 실현했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유일하게 중국이 미수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중국이 거기에 동의해줬기 때문에 남북한 동시가입이 된 건데 그렇고 나니까 중국도 한국과 수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북한이 동시 유엔가입했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 뭐냐면 중국과 한국은 같은 분단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같은 분단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투코리아고 중국은 원차이나야? 그건 자가당착이잖아요. 근데 한국 스스로가 우리는 투코리아라고 인정하면은 그래 니네가 투코리아라고 했으니까 너는 투코리아 정책할 수 있어. 그러니까 투코리아 정책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중국의 정치 기조 기본은 아주 엄밀한 의미는 아니지만 남북한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동시에 거리를 유지하는 투코리아 정책 그걸 유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상 유지고 최대 목표는 오히려 그거죠. 최대 목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한반도가 미국의 창호로부터 중국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주길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우리의 목표. 우리 한반도 통일도 있고 북핵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죠? 그런 문제. 거기서 그런 동상이몽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게 결국은 노출된 게 사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한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네, 중간에 제가 지금 몇 개가 파일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사드가 그걸 보여주는 거다 하는 거. 사드 시점까지는 한중 관계 최상 관계라고 그랬어요. 최상 관계 상징은 이거였죠. 지들 그림 보시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서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2차 대전 승전한 기념 행사를 하는 행사 자리예요. 예. 지도자들 행사에는 의전이 중요하잖아요. 의전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지금 시진핑, 푸틴, 그리고 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서 있어요. 이렇게 의전에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나머지 여기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지금
중간에 있어야 될 미국 지도 오바마나 아베나 이 다른 서방 국가 지도자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던 거죠. 여기 유일하게 서방 국가 지도자는 유일하게 미국 동맹으로는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국제기구 대표로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 참여, 부부가 참여한 이 사진인데 최상의 관계처럼 보여졌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돌아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북한이 4차 핵실험했어요. 핵실험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갔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보수 정부인데도 저기 간 거는 많은 반대가 있었고 미국도 미국의 반대도 있었죠. 그리고 다 물리치고 참여했던 건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통일 대박. 통일 대박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 기조였던 건 다 아실 거고 그걸 실현시키려고 하려니까 막상 이걸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북한을 뒤에서 지원하지만 않는다면은 북한은 고립되고 봉쇄되고 결국 무너지고 통일은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만 우리가 견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북한의 핵실험 딱 하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북한을 이대로 안 두겠다. 시진핑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통화가 실패했어요. 이제 대단한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리고 바로 그냥 2014년부터 사실 사드 논의는 있었어요. 근데 한국 정부 입장은 3-No였어요. 요청받은 바도 없고 협상하지도 않고 결정하지도 않았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결국은 통일 대박 실현시키려면 중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보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북핵 실험 이후에 중국의 대응이 우리 편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서 곧바로 그냥 배치 결정은 7월이지만 1월 한 일주일 북핵 실험했다는 것고 일주일 만에 청와대에서 사드 배치 논의 시작하겠다. 사실상 배치 결정 1월 달에 이미 결정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보복 이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한국은 북핵 위협 때문에 사드 배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북핵 위협을 막아야 되는 책임은 중국에도 있다. 한국의 입장이. 중국은 사드는 MD의 일환이야. 이건 전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야. 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방패 역할은 못한지 할지라도 앞장서는 것은 용인할 수 없어. 이해관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 거죠. 그렇게 최상의 관계였던 한중 관계는 거의 모든 대화가 단절돼요. 28년의 눈부신 성장은 내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채널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드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보기엔 여러 차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의견 조정하고 너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계를 완전 전면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채널과 창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28년 동안 눈부신 성장이라는 게 사실은 외화, 내빈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진 교훈은 이게 안보 문제에 대해 중국이 경제로 때리네. 우리는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투치력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안보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이 경제로 때리는 결과를 가져가는, 어떡하지?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표는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사실 사드 직후에 조사한 건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사드 직후에 한국의 호감도가 제일 급격히 떨어졌어요. 비교 대상 국가들에서 비하면 압도적으로 낮게 떨어져요. 여기 비교 대상에들은 나라가 여기 일부러 베트남, 인도, 필리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중국 핵심이라고 하는 영토 분쟁한 나라들. 영토 분쟁한 나라와 비슷한 수준 정도로 관계가 나빠졌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미국에 대한 인식은 나빠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높아요.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중국이 사드 배치했을 때 항상 그 공식적인 그 레토릭 표현에 뭐가 있냐면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걸 굉장히 주지하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는 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지에 대해서 불만과 저항과 표출하지 않아요. 인식도 나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으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미국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드 배치해서 중국으로부터 엄청 경제 보복에 시달렸죠. 굉장히 아직도 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드를 배치한 미국,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저항을 하지 않아요. 왜 보복하는지에 대해서. 동맹을 지켜주기 위한, 심지어 자기 무기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강대국들의 속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한중 관계는 굉장히 나빠졌고, 한중 관계 나빠진 여론조사는 나빠졌다는 건 확인한 거 이러는데, 흥미로운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한국 국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과는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력이 약화된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의 국력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한국을 보는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중국 사람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의 인식을 나쁘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인데, 중국의 한국 정치에 대한 인식, 민주화 수준, 안정, 어떻게 보느냐 했는데, 별로 민주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요. 절반 이상.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굉장히 너무 뜻밖이죠? 이거는, 이게, 우리 2010년은 촛불혁명 직후잖아요. 촛불혁명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촛불혁명은 우리는 민주화의 어떤 시민혁명으로 본다면 중국은 불안정하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체제의 특징에 차이 나는. 그러니까 결국 한중 관계에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체제의 이질성.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맨 결론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결론에서 결국은, 이 사진을 조금 보고 싶은데, 지금 잘 안 보실 텐데, 2013년의 사진에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는 바이든 당시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굉장히 표정은 굉장히 다정한 모습이죠. 다정한 모습인데, 이렇게 손잡고 한 얘기는 뭐냐면, 줄 잘 서라. 배팅 잘해라. 너네 잘못 삽당한 너네 이제 하여튼 이런. 반면에 중국 왕위 부장은 항장의 무거운 의지의 폐공이라는 그 고사성어를 인용하죠. 다른 말로 하면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의 칼을 중국에 휘두르는 거다. 이런 그리고 선택의 딜레마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셨을 텐데,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그죠? 저는 우리 스스로가 한반도 중미 관계의 갈등과 영향력 우리 스스로 불러오는 부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지 자꾸 중국이나 미국에 의존해서, 그죠?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미중 간의 갈등 경쟁 우리 한반도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근데 왜 그렇게 의존하느냐? 우리의 독자적 전략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전략 가치라는 게 미국의 방패거나 미국의 창이 되거나 중국의 방패로만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거 빼놓으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반도, 한국 자체가 존중받는 거. 그죠? 그게 출발이 이제 북핵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사실은 북핵 문제 해결하려고 막상 들어서면 결국은 중국과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는 중국과 미국을 설득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한계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때마다 모든 정부가 통일과 북핵 문제 해결 너무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미중 경쟁을 한반도로 소환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정부는 사실은 5년 만에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려는 과정 속에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하는 부분도 있다. 좀 길게 보고 외교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좀 우리 독자적인 가치, 그죠? 우리가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방패나 창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중견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독자적 전략 가치를 만들기 위한 외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